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 그 102회를 풀어드릴 것이고요. 이론 시험 문제 15문제 먼저 풀어드리고 이어서 그 실기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거기 재무회계 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A형 기준으로 재무회계 하나에 2점씩 10점이고요. 원가 계산 문제도 6번부터 10번까지 5문제 10점. 부가가치세는 11번부터 13번까지 6점. 그다음에 소득세 두 문제에 갖고선 4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소득세 설명 아직 안 해드렸죠. 그거는 내일 오전에 그 소득세 그 관련된 거 있잖아요. 교재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소득세가 여기 전산 세무 2급 뭐 할 거 없이 TAT 2급도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자, 됐고요.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은 전산 세무 2급 102회 그 올 6월 4일날 시행됐던 시험 문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보기에 주어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이 얼마다 기말재고다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봤던 것인지라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시작해 놓은 게 좋다는 얘기죠. 왜? 주어진 보기부터 해당되는 칸에다 한번 다 입력해 보면은 그 차이를 금방 아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재고자산이 나오게 되면 항상 세트가 요거 손익구분이라 그랬거든요.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볼까? 매출액은 얼마라고 가르쳐 줬냐면 8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얘는 지금 모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차이가 매출 총이익인데 여기서 총이익을 뭘로 가르쳐 줬냐면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서 이익률로 가르쳐 줬어요. 25%다.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내용만 잘 이해하면 별거 아니고 다 가르쳐 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유형이 익숙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해 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기초재고자산 여기다가 일단은 재고자산이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재고자산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고요. 기초재고는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요 자리에 10만원 있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기초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입 2022년 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은 얼마냐고 그랬냐면 65만원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실지 재고 있는 거, 기말에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실지 재고 있는 거 우리가 그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가르쳐 줬으니까 일단 13만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그 매출원가는 얼마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죠. 빈칸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의 판매 가격은 원가 이상이에요 라고 가르쳐 주고 있네요. 이거 왜 가르쳐 줬을까? 이따 보자고요. 판매 가격이 원가 이상이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자료는 지금 다 입력이 끝났죠. 자,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이 25%예요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매출 원가는 지금 75예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오나요? 25 나오잖아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총 100을 팔았는데 매출원가는 그러면 매출액이 100이었을 때 매출원가는 몇 퍼센트에 해당이 돼요? 여기 매출원가는 100에 75니까 매출원가는 매출액 대비해서 75%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꾸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매출 총이익이 25라고 하면 매출 총이익률은 몇 퍼센트예요? 100에 25%잖아요.
그죠? 얘를 퍼센테이지로 제가 금방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여기 얘는 퍼센테이지로 매출액이 100 있을 때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면 75%에 해당되는 거고요. 매출액에 대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은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매출액의 25%예요. 요걸 얘기하는 게 매출 총이익률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봐봐요.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에다가 이 매출액으로 25 얘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 80만 원에 대해서 매출 총이익이 25%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80만 원을 갖다가 25%를 어떻게 줘요? 25%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80만 원을 0.25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이 공식을 혹시 공식 때문에 헷갈리는 분이 있으실까봐 여기 매출 총이익을 원래 이렇게 쓰면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많이.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에다가 곱하기 100 100분율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산했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여기 25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25는 0.25 나올 것이고 얘를 100분율 곱하면은 100% 25% 이렇게 나오는 게 식이란 말이죠. 그거를 갖다 요걸로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여기 매출액은 여기 80만원 쓰시고요. 매출 총이익은 0.25라고 돼 있죠. 곱하기 100 하면 2.5 되잖아요. 이것도 또 계산 써드려야 되나?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률이죠. 쏘리. 여기가 2.5 나오는 건 똑같아요. 매출액은 80만원. 매출 총이익은 지금 모르겠는데 매출 총이익이 25%가 이게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출 총이익 계산을 해볼게요. 완전히 수학인 매출 총이익은 여기 80만원 여기 나누면 되겠죠 이거는. 그죠? 나누게 되면 두 개 빼주면 8,000원. 8,000원하고 8,000원 곱하기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어렵겠지?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 숫자는요. 매출 총이익률이 25%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출액 여기 80만 원에 25%라는 뜻이죠. 100에 25라는 것은 100 매출액의 25%, 25는 25%에 해당되는 것처럼 80만 원에다가 25%를 곱해 보세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라는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20만 원 나오죠?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 들었어. 그럼 매출 총이익은 이익률을 가르쳐 주면 갖다 매출액의 25%란 뜻이니까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매출액은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매출원가는 지금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60만 원이라는 건 금방 이렇게 계산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의 금액을 가르쳐준 이렇게 여기서처럼 가르쳐줬다면 그냥 매출에다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매출 총이익 나오고 중간에 매출원가 나오죠. 요게 항상 세트 문제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 매출원가는
재고자산의 여기 매출원가 얘를 의미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보니까 지금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지금 여기서 실제 기말 재고를 13만 원으로 써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기말 재고의 그 판매 가격은 원가 이상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이유는 지금 여기 계산해서 기말 재고는 우리가 아는 바로 이렇게 넣었다면 지금 15만 원이 계산이 돼야지 돼요. 근데 지금 15만 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기말 재고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었냐면 여기 공손 때문에 그래. 정상 공손, 이 공손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는 정상 공손은 뭐에 대한 차이예요? 수량 차이로 인한 계정의 차이가 생겼었다면 여기 재고, 자산, 감모, 손실로 나머지 차이 2만 원 나는 거를 처리했다는 뜻이고, 또는 여기 그 단가 차이로, 단가 차이는 시장 가격과 실제 우리 원가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지금 기말재고가 판매 가격은 원가 이상이다. 시장 가격이 우리 재고 가격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단가 차이인 저가법이 적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적용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저가법 적용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얘 2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수량 차이 때문에 2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얘는 지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얘를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냐? 여기 수량 차이로 인해서 이 기말 재고 금액이 차이가 났다는 걸 갖다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 나는 거 2만 원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기말 재고 판매 가격이 원가 이하라고 얘기했다면 저가법에 의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아니라 얘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규정을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요런 형태의 문제는 난이도가 지금 꽤 높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이고, 세무 2급에서 1번 문제에 이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끌어서 헷갈리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재고자산 여기는 평가 손실로 기록을 해야 돼요. 단가 차이가 있었다라면. 근데 이 한 문제 가지고 수량 차이, 단가 차이, 기말 재고에 대한 매출원가 구하는 내용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라서 좋기는 한데 1번 문제부터 난이도가 좀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이런 문제 나오면 나중에 푸세요. 헷갈리는 것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문제 계정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 문제 금방 나왔어요. 답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었는데 이거 설명하자고 하니 그런 걸 알고 있는 바탕에서 이해를 하는 거였었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 상환이 도래하는지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로 분류한다. 가장 보편적인 말이니까 틀린 말 없는 것 같고요. 2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 부채를 분류한다. 지금 여기는 거의 확정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그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는요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거나 회수되거나 1년 이내에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 가능성 무조건 확정돼야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록할 때 예상이 그렇게 된다고 예상이 됐다면 기록을 해놨잖아요. 1년 실제로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더라도 계정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 1년 이내 회수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회수가 안 됐어.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예요. 이외죠?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부채의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반드시 확정돼야 돼요. 그렇게 예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상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좀 틀렸고 해당되는 거 정확히 설명한 거는 1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앞에 1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긴 했다고 하지만 지금 3번 문제 재무회계에서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유동부채 포함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이런 거는 거의 뭐 회계 2급, 회계 1급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급 비용 두 개밖에 없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이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사채와 더불어서 비유동부채인 거 대표적이고 성급비용은 부채가 아니라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선수금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해당하는 금액은 1번. 이런 것들은 가뿐하게 세무 2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맞출 수 있는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 반드시 주거든요. 그게 세 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걔를 놓치지 말고 맞추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는 뭐 틀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문제를 보실까요? 4번 문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 자산에 대한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 이것도 복습할 겸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 유형 자산에 대한 교환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었죠. 동종 교환. 동종 교환에서 유형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저기 상황은 장부가액으로 우리 거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 잡으세요. 이게 키워드였었어요. 취득원가를 기록할 때 동종교환인 경우에는 우리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특징은 그래서 뭐가 안 나타나요? 얘는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나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었었어요. 그죠? 자, 거기에 반해서 이종 교환은 이종 교환은요. 우리 그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기록하시라 했었죠.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교환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록하게 되는데 공정가치가 우리 거 공정가치를 알면 우리 걸로 우리 거 공정가치를 모르고 상대편 거 공정가치를 알면 상대편 걸로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기록하세요 라고 가르쳐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장부가액하고 우리 그 귀환되는 그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분명히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을 합니다. 얘는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복습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혹시 듣는 사람을 위해서 동종교환이라는 것은 계정 과목이 같은 거 차량운반구하고 교환을 따르면 동종교환, 차량운반구하고 비품 계정이 다르죠? 이렇게 교환에 따르면 이종교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종교환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죠? 우리 거 알면 우리 거의 공정가치, 상대편 거의 공정가치를 알면 상대편 거. 둘 다 다르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여기는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얘는 옳은 것이고요. 2번에 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거는 지금 상대편의 공정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불확실하다면 지금 두 가지 위에서 설명한 거 다 나왔죠.
우리 거 정확하게 알면 우리 거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편 걸로 공정가치로 계산한다. 그러면 1번, 2번은 다 맞고요. 3번 자산의 교환에 현금 자산을 교환하는데 현금을 받은 게 있어. 그러면 현금 수수액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죠. 현금을 받은 걸 여기 반영해서 취득원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공정가치를 감정평가로 한다는 말이 이상하죠? 공정가치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시장가격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공정가치 말 뜻은 뭐다? 시가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 다른 말로 시가로 결정한다. 감정가액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사실상 이 문제도 세무 2급 정도, 세무 2급의 그 유형자산의 교환이 두 가지가 다 나왔었기 때문에 세무 2급의 파트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에요. 이종교환 같은 경우는 회계 1급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잘.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세무 2급에 특히나 추가된 항목들은 잘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 5번 마지막 문제죠.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아닌 거. 이거는 회계 1급, 2급 때 외웠다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봐요. 최소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5개 중에서 3개는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상으로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지금 설명해 드렸던 재무회계 5개 중에서 목표는 3개고요. 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원가 계산 있죠. 원가 계산은 기본적으로 5개 다 해요. 여기서 점수를 많이 올려놔야지 세무2급 자격증 따기가 수월할 테니까. 그러니까 목표도 원가 계산은 4개 또는 5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 소득세법하고 부가세법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거기서도 3개. 그래서 얼추 10개는 넘어야지 안정권이다 보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자, 6번 문제는 원가 계산 문제고요. 에코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 평균법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되게 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쉬워요. 용어 내용들만 잘 구분하신다면.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었는데 여기는 규정이 제공품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할 때 첫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5단계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투입량과 산출량이 같은지 그걸 우리는 물량 흐름이라고 했어요. 물량 흐름부터 맞추셔야 돼요. 기초 제공품이 몇 개가 있었냐면 여기 2,000개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8,000개라고 했으니 총 투입된 단위는 10,000개가 투입된 거죠. 그러면 산출량도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10,000개가 나와야 돼요. 기말 제공품은 여기 지금 500개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단기 완성 수량은 지금 9,000개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회계 1급에서는 이렇게 물량 흐름은 다 맞게끔 문제를 내는데 세무 2급에서는 지금 투입량과 산출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낸단 말이죠. 그래서 물량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 먼저 첫 번째 거니까. 그럼 여기 몇 개가 차이 나요? 500개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럼 이 500개는 뭐라 그랬어요? 완성품 중에서 이 500개가 지금 불량품이라는 얘기라고 했었고요. 이 불량품은 지금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용어를 공손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이 공손은 크게 두 가지 공손으로 구분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정상 공손, 또 하나는 비정상 공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손품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손품은 몇 개 나온 거예요? 500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가르쳐 줘 있냐면 지금 정상 공손인 경우
여기 우선 보기에서 보시게 되면 완성품의 3%, 완성품의 5%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완성품은 몇 개예요?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품은 9,000개에 완성된 거에 대해서 3%, 완성품의 3%면 몇 개가 돼요? 9,000개의 3%니까 3927, 270개가 되겠죠. 270개가 정상 공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70개가 정상 공손일 경우 500개 중에서 비정상 공손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230개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두 번째는 몇 퍼센트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5%일 경우를 했어요. 5%라고 한다면 5945, 450개가 정상 공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5%였을 때 정상 공선이 450개 되면 비정상 공선은 몇 개가 됩니까? 라고 뭐 50개가 되겠죠, 뭐. 그죠? 정상 공선은 매출 원가 처리한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비정상 공선은 영업의 비용 회계 처리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영업 외에 비용 처리를 한다. 정상 공선은요. 정상 공선은 여기 매출 원가 처리를 한다. 뭐 이렇게 기억을 간단하게 먼저 해주세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거, 자, 공성품의 용어 읽어보셨으면 아마 금방 이거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손품이란 폐기처분, 매각처분 이외에는 별 용도가 없는 불합격품, 불량품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기에 대해서는 3%일 경우 정상 공송 수량 몇 개라 그랬어요? 아까 270개, 200개 아니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5%일 경우에 비정상 공손 수량 50개 여기 나왔죠? 맞고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이 공손 수량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까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지금 우리 6번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조원가 관련된 자료인데 질문은 뭘 물어봤냐면 지금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물어보고 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여기가 칸이 들려나? 윗칸에다가 써놔야 되겠네. 자, 질문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인데 주어진 보기를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얘 모양은 이거였었죠. 여기 원재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공품에 대한 거, 제품에 대한 거, 요거 반드시 외워놓고 있으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이거 모르면 이거 당연히 못 풀어요. 이거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본 약속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제공품에 대한 거, 여러분이 익숙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려드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꼭 푸세요. 이게 그래야지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암산이 됐던 걸로 금방 풀 수 있게 돼요. 자, 계정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원재료, 얘는 제공품, 얘는 제품. 자, 계정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원재료, 제공품, 제품 다 기말 이게 뭐죠? 재고자산들이죠. 재고자산들의 공통은 다 기초 재고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말 재고도 다 있죠. 기말 재고, 기말 재고, 기말 재고. 그럼 주어진 자료는 하나씩 제가 자리에 옮겨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초 원재료 50만원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기초 원재료 여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50만원 이렇게 써주시래요. 자, 두 번째 단기 원재료 매입액,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여기다 쓰는 금액이죠. 여기 120만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5만원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여기 사용액, 투입액, 소모액, 원재료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라고 금방 나오죠.
170만 원에서 지금 5만 원을 빼게 되면 지금 사용액은 얼마가 지금 나왔다는 뜻이에요. 165만 원 나왔다는 뜻이죠. 이 165만 원은 뭘 뜻해요? 지금 원재료가 제공품, 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걸 뜻해요. 근데 이때 옮겨가면서 우리 뭐라고 써주기로 했었죠? 직접 재료비라고 써주기로 했었죠. 직접 재료비가 제공품 계정에 투입된 게 165만 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는 직접 가르쳐 주고 있네요. 직접 농업비는 얼마래요? 1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직접 농업비 150만 원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조건조비도 가르쳐 주고 있네요. 제조건조비는 얼마래요? 200만 원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또 요거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는 제공품 계정에 여기 차변에 있는 기초 제공품 제공 밑에 있는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우린 이렇게 집계된 요 녀석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부른다.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또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4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럼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그랬는데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바로 여기에서 집계되는 숫자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여기 계정에 여기 그 항목의 그 금액을 용어를 모르게 되면 당연히 금액을 계산할 수 없겠지만은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그래서 얼마라고 계산이 돼야 되나 봤더니 뭐 빠졌네. 기말 제공품 재고의 기초네. 잘못 썼다. 그죠? 여기 기초가 40만 원이 아니라 여기 기초 제공품 재고액 40만 원, 기초니까 여기가 40만 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50만 원이라고 해놨네요. 여기가 50만 원이라는 뜻. 자, 그러면 요 세 개 합치면 금액이 얼마예요? 515만 원이죠. 515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은 505만 원 나오긴. 아이고. 나 혼자 암산하면 또 재미들 없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계산기로 515만 원. 여기는 515만 원. 그럼 515만 원에다가 40만 원, 555만 원이잖아요. 555만 원에서 50만 원 빼니까 505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봤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가 된다? 505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럼 답은 505만 원, 얘가 답이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여기 밑에 또 자료를 더 주었어요. 이것도 완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자료니까.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출원가는 여기 매출원가는 여기 써 있는 거죠. 매출원가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45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제품 재고원가는 얼마래요? 15만 원이래요. 15만 원은 기초재고니까 여기가 15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기말 재고액을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품에 여기 모르는데요. 지금 제공품 계정에서 완성된 이 금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이 바로 어디로 바로 오게 돼 있어요. 제품 계정에 여기로 그대로 오기로 약속했죠. 손익계산서에 있었던 여기 금액 505만 원 이렇게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20만 원에서 그래서 520만 원에서 얼마를 빼면 매출원가 45만 원을 빼게 되면 요 밑에 기말 재고액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520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게 되면 475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까지 만약에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다면 475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 계산에서 얘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1급, 2급 구분 없이 원가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문제도 풀어보고 연습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가,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래요. 기본 원가에는 뭐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있죠? 요거 나왔으니까. 그럼 가공 원가에는 뭐가 있다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가공 원가란 뭘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직접 노무비하고 또 제조 간접비가 있다. 그러면 가공원가, 기본원가 이런 거를 구분해 놓고 있으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이다. 지금 요거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회비용이 아니라 얘는 매몰원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몰 원가, 매몰 원가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었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대손충당 아니 뭐 감가상각비 뭐 이런 거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이후에 포기한 가장 큰 금액이라 그랬어요. 이익 지난번에 문제에서 이익이라 그랬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금액이에요. 뭐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문제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회피 불능 원가란 말 그대로 회피할 수가 없는 원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가를 회피 불가능 원가라고 부릅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변동비는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죠. 변동비라는 것은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원가가 증가한다고 했던 거 맞는 설명이라서 2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지금처럼 문제를 읽어보고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것만 보고 먼저 넘어가세요. 시간 걸리는 건 나중에 실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도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거 어떤 거예요? 눈에 바로 보이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기말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답 뭐예요? 배부 순서 이 단어 하나만 갖고서도 단계 배분법이다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봐요. 6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여러분이 절대 틀리지 않고 맞춰야 될 문제 몇 개는 나왔어요? 4개는 나왔죠. 그죠? 근데 이거 조금만 하면 5개도 다 맞겠는데 그래서 목표가 5개인 거예요. 원가 계산은 가능하면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내용 어렵던가요? 아니요. 지난번에 배웠던 거 회계 1급이나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다 풀 문제지. 여기 결합원가다 이상한 거 나왔어요? 회계 1급과 세무 2급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세무 1급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거의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지금 과정에서 세무 1급까지는 볼 거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 5문제도 풀어봤고 11번서부터 13번까지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관한 설명. 사업장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은 뭐라고요?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인데 자,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이 등기부상 있는 주소 있죠. 거기가 사업장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지난번에 거의 사업장이 떴다방 수준이면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이해하시라 그랬었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있죠. 거기가 관할세무서가 사업장이라고 보시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2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제품 만드는데 여러 장소가 있어. 그럼 그쪽 다. 아니, 그거 말고 세 군데가 있다 할지라도 최종의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했었던 거죠. 거기 또 새로 나와 있는 거 세법에 따로 제품의 포장만 하는 곳 이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 사업 현장 사무소 사업장으로 한다 그랬어요. 건설업은 여러 군데서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업 장소가 장이 여러 군데란 말이죠. 그러나 건설하는 곳이 여러 곳이라 할지라도 사무 업무를 보는 곳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 거기가 사업장이라고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였었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요. 부동산 매매업은 그 부동산이 있는 그 사업장 있죠. 법인 등기부상 사업장, 거기를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실까요? 사실상 11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간이과세자 문제가 세법이 개정돼서 지금 발효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건 좀 유심히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이과세자의 그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라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예정 신고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1년 동안에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 작년도에 냈던 것보다 반띵해서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크면 실제로 나 지금 장사 못했어. 그럼 예정 신고 할 수 있다 그랬었죠? 일반 과세자도 개인인 일반 과세자도 그다음에 간이과세자도 예정 신고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다음에 2번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든지 지연발급 등등 하면 가산세 해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법 개정되기 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아예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었냐면은 그 간이과세자의 조건이 세법 개정되기 전에 공급 대가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였을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도 계산하는 게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얼마까지 바뀌었어요? 4,800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까지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800만 원은 넘고 8천만 원은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무조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작년 2021년 7월 1일부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지금 2022년이잖아요. 지금 실효돼 있단 말이죠. 가산세 이게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돼서 가산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언제 발효됐다고요? 2021년 7월 1일부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고요. 얼마까지? 4,800만 원 미만은 지금도 없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고 8천만 원은 미만인 간이사업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산세 계산도 적용받는 게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재에서 말고 여기서 문제에서 나온 걸로 정리를 이렇게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과세자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면세 농산물, 당연히 일반 과세자들은 의제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는다고 그랬었죠. 그럼 간이과세자는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대신에 매입세 공제가 딱 정해졌어요. 여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얘는 매입세액 있죠.
매입 공급가액의 그냥 무조건이에요. 0.5%만 해줍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 공급가액의 0.5%를 일괄적으로 공제해준다. 이렇게 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 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없다. 이렇게까지 기억.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죠. 가산세 적용되는 경우 없다가 아니라 여기 있다니까. 그리고 얘는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4번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 예, 환급세액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환급세액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계산할 때 독특하게 있죠.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환급세 있을 수 있다 없다. 오히려 부가세를 갖다가 건 80%에 가까운 금액을 세제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환급까지 받아?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옳게 설명한 말이니까 요 별표 해놓고 잘 기억해 놓으세요. 꼭 교재를 갖고선 정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난번에 배운 거 갖고 충분하고요. 지금 10회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30문제가 나오죠. 대부분 거기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갖고 정리를 잘 해두시고 조금 정리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난번에 교재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그 파트에 가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13번 마지막 부가세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뭘 물어보느냐 하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어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동산인 경우 재화인 경우죠. 얘는 인도가 기본이라 그랬죠. 근데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얘는 또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때 또는 사용 가능한 때가 인도 시기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용역은 어땠어요? 용역은 완료가 됐을 때,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바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데, 자, 여기 장기할부 판매는 계약서 있다 그랬어요. 장기할부 판매, 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지급 조건부 공급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을 갖다가 구획할 수 나눌 수 없을 때 전력비라든지 아니 전기요금이라든지 데이터 통신량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다 계약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계약서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게 공급 시기예요. 만약에 금액을 물어보면 주기로 한 금액, 받기로 한 금액.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는 여기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거는 어디 명시되어 있다고요? 계약서에. 그리고 여기 완성도 기준 조건부, 얘도 언제예요? 똑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틀린 거는 지금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현금, 외상, 할부, 얘는 인도, 그죠?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그 과세 기간이라 그랬었죠. 왜? 간주임대료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세 기간 동안에 그 예정 신고가 되면 예정 신고 종료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확정 신고할 때는 확정 신고 종료이 돼야 되겠죠. 그때까지 이자 계산해야 되니까. 자, 요것도 잘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시세는 이렇게 끝내고 두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문제예요. 소득세법 이론 아직 안 배우셨는데 일단 한번 설명해 드리고 나서 내일 오전 시간에는 소득세법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설명해 드려도 일부 중요한 것만 쭉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 거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들 많이 푸세요. 자,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을 물어보고 있네요. 기타 소득의 특징은 뭐라 그랬었냐면 얘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라 그랬어요. 일시적 소득이나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우발적 소득을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불러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종교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는요, 여기 과세 기간에 받은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근로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받자마자 원천징수하잖아요. 그럼 종교인들이 받는 받자마자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타 소득 아닌 거라 그랬는데 여기는 징수하고 확정신고 한 경우 뺀다 그랬었죠. 원천징수하거나 과세 표준을 확정 신고는 제외하고 그 이외에 종교 종사자가 과세 기간에 받은 그 금액을 저기 뭐죠? 기타 소득으로 보냐?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2번 연금 계좌. 연금도 그렇게 기억하세요. 보통 직장에 다니시면서 퇴직연금 가입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금융기관들은 그 퇴직금 받은 거 뭐 해야지 돼요? 운용해야 되잖아요. 퇴직금을 운용해서 운용 수익이 발생해서 걔가 연금 형태로 포함돼서 나온다 그러면 얘는 연금 소득이에요. 연금과 같이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본다? 연금 소득으로 본다.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일단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계약의 위반. 여기도 보시게 되면 계약을 위반했거나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거기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법정 이자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뭐라고 본다? 기타 소득. 얘가 계약 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약 위반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이 지역권, 지상권은 설명해드렸었나요? 제가 안 했었나요? 안 했었어요? 해야 되겠네. 자, 우선 시간 아니요. 거의 다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여기 대화한 거 있잖아요. 얘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것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교 관련 아까 근로소득 이외에 받는 것들을 확정신고한 것 이외에 받는 것들은 얘도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본다고 표시해 놓고요. 우선 지역권 설명해 드릴게요. 지역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권 뭐 내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지역권 그다음에 지상권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지역권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산이 이렇게 지금 있어요. 산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건물들, 땅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 옆에 또 여기도 뭐 도로가 이렇게 뭐 난 데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 땅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양쪽으로 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파란색을 갖고 있는 땅 소유주가 도로 인접해서 뭔가 나가야지만이 내가 뭔가 그 뭐 밭작물이 됐던 논작물이 됐던 뭐가 됐던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용해야지 여기서 얘를 갖다가 등등하고 왔다 갔다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나갈 방법이 없어. 그러면 여기 A라는 B라는 C라는 여기 빨간색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땅 일부 내가 지금 도로로 아니면 길로 좀 사용하면 안 될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마음대로 여기 내 땅도 아닌데 여기다 도로 내 갖고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역이 갇혀 있을 때 그 사용할 권리를 다른 소유주한테 돈을 주고서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지역권, 이런 형태를 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텔레비에서 이런 경우가 또 저기 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거 똑같이
예를 하나 들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요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이 있더랍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주차장. 자, 이래서 지금 이 주차장에 들어가려면은 지금 여기 이 도로 길 옆에 여기 소유주, 여기 땅의 소유주는 또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차를 이용해서 들어가려면 여기를 갖다 남의 땅을 요만큼 이용을 해야지 돼. 그래서 요만큼씩을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그 파란색 그 주인이 땅 이만큼을 좀 사라. 맨날 주차장 들어간다고 내 땅 자꾸 이용하지 말고 돈을 내던지 땅을 사든지 등등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무시하고 계속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그 사용하는 권한 때문에, 이용하는 그 권리 때문에 3년 동안을 싸우고 있대요. 이렇게 그 두 건물주가, 땅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살라고 했더니만 얘가 또 너무 비싸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땅을. 아니면 너무 비싸게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상환을 하다가 어느 날에 일이 벌어졌어. 파란색 그 땅 소유주가 여기 길 있잖아요, 차 들어가는 이쪽에다가 담벼락을 밤새 새벽까지 해서 저녁부터 했고, 차는 지금 여기 주차가 돼 있는데 담벼락을 다 세워버린 거야. 근데 이거 마음대로 허물면 돼야 한대요. 그건 재산권 침해예요.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담벼락을 만들었는데 차는 나올 수 있을까 뭐 없을까? 6개월 동안 차가 못 나오고 있대. 그러면 뒤쪽은 그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 건물을 이만큼 부시든지. 참 말 곤란하게 됐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지역권이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시죠? 지상권은 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집이 있고요. 집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마당 같은 데가 있겠죠.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이 토지에 대한 것만 그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혔어요. 땅만, 집은 말고. 그러면 집은 그대로 있을 때 땅은 지금 저희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다가 돈을 못 갚았어. 그럼 은행은 그 토지를 또 매각해야 되겠죠. 토지를 팔았어, 경매를 통해서. 그럼 그 토지를 산 사람은 토지 주인이죠. 근데 그 토지 위에 뭐가 있어? 집이 있어. 이거 내 땅이니까 너 비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살 때 그 땅에다가 뭐 지어야지 이런 예상을 하고 지었는 그 땅을 샀는데 떡하니 그 집이 있으니 법정 소송이 벌어지겠죠. 그럼 판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집 허물라고 그러겠어요? 그 집은 그 사람 건데 땅 주인은 다시 있겠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땅을 사용하는 대가를 내라. 그게 지상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땅 사갖고서는 집 주려고 하는데 할 수 있어? 평생 자기는 집 안 팔겠대. 그러면 어떻게? 토지 사용료만 내고 계속 사야 되고, 토지 주인은 그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해결될 때까지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담보 잡을 때 땅만, 건물만 이렇게 안 해요. 이제는 무조건 같이 해야지 돼. 쓸모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거 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자,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에 대한 설명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사업소득 중 총 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맞는 거 찾아보라고 얘기하네요. 자, 총 수익 금액,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은 금액 중에서 다른 세액에 충당한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관세 환급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죠.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얘도 맞는 말이고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얘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한 보험 차익
차입 금액도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그 종합소득과 관련된 그 시험 문제이긴 한데 얘가 법인세와 관련돼 있는 비슷한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건 거의 나오지 않았던 문제이긴 하지만 얘도 차후에 제가 별도로 내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내일 설명할 것도 있지만 설명 이건 굳이 안 하는 게 나아요. 워낙에 많아 내용이. 총 수익 금액 요거 정리 잠깐 하고 자 다시 요 15번 문제는요. 그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할 때 그 세금에다가 이 금액을 소득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물어본 거고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면 그 환급받은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했을 때는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산입이란 말은 포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었고요. 두 번째,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로 여하튼 간에 필요 경비로 지출된 게 환입이 되면 다시 수익 금액에다 포함시켜야 돼요. 왜? 처음에 나갈 때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되돌아왔다면 환입받았다면 총 수익 금액에다 다시 포함시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았다면 이 장려금을 지급한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얘를 총 수익 금액에다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평이 맞는다 그랬었죠. 비용 처리했다면 한쪽이 비용 처리했다면 받은 쪽은 수익 처리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 손실로 보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총수익 금액에 얘도 포함시켜야 된다. 우리가 손실 본 자산은 얼마를 받느냐? 1,000만 원을 지금 손실을 봤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 지급받은 게 1,200만이라고 한다면 이 차이 나는 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지 돼요. 그래서 가산을 시킨다. 근데 중요한 말이 여기서 뭐가 있느냐면요. 얘예요. 사업과 관련하여라 그랬죠. 지금 여기는 개인 사업자예요. 법인이 아니라. 오케이? 만약에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비용 처리해서도 안 되고 수익 처리해서도 안 돼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문제 설명 마무리 짓고 잠깐 쉬었다가 실기 기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